고구려 제3강 유리왕과 대무신왕의 시대를 시작하겠습니다. 대무신왕은 이름 그 자체가 무신이고요. 예전에 사극으로 바람의 나라라고 했었죠. 그때 송일국이 주연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주몽은 이제 최수종이 했는데 주인공이 이제 바뀐 거죠. 그때 무명에 가까웠던 송일국이가 주연을 차면서 바람의 나라 대무신왕을 소재했던 사극인데 이 유리왕과 그의 어머니 예씨, 그래서 예씨는 신녀로 보는 것이 가장 근접한 방식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니까 아무도 몰랐던 거죠. 자, 근데 아이가 이제 6살, 7살 되니까 활을 잘 써요. 새총으로 이렇게 만들어 딱 쏘는데 참새를 다 맞추고 물동이를 탁 깨서 구멍이 나면 다시 화를 쏴서 저기 돌을 쏴서 물동이에 그걸 딱 맞고 불가능한 일이지만 항상 신화에는 가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열자들이 뭐라 했어요? 신녀의 아들이니까 얼마나 무시하겠어요. 이미 이제 신전의 여성들은 한편으로 우리가 존중하지만 한편으로는 무시하던 그런 거예요. 막 내가 괴롭고 어려울 때는 찾아가서 빌다가 그렇지 않을 때는 단골내 여자라고 이렇게 무시하고 그런 이제 시대적 변화 속에 아비 없는 자식이라고 막 하니까 아이가 얼마나 이렇게 자괴감이 들겠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맨날 내 아버지는 누구야 내 어머니였더니 네 아버지는 지나가던 거런뱅이란다 이렇게 하다가 더 이상 이제 안 될 것 같아. 그 거런뱅이 이름도 가르쳐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때 아이를 갖고 있을 때 너희 아버지가 남쪽에 가서 나라를 세웠는데 그때 네가 그 사람의 아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증표를 주고 갔다. 그래서 일곱 문안돌 밑에 부러진 칼을 두고 왔다. 여기서부터 이제 모티브가 탄생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신화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신표로서 나타나는 게 이제 부러진 칼이 되겠죠. 항상. 근데 부러진 칼은 신표가 아니에요. 그것은 아버지를 찾기 위한 방식이지 왕을 상징한 따로 있습니다. 왕을 상징하는 것은 이따가 이제 다시 설명할게요. 자, 왕을 상징하는 것 중에 많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예시 보려면 첫 번째 이제 자, 주몽이 이제 유리가 왔어요. 유리. 자, 근데 이 소선호에게는 비료와 온조가 있는 거죠. 자, 유리가 온 것이 주몽이 세상을 떠나기 5개월 전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본다면 토대를 충분히 신의 세력을 구축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니까 주몽 입장에서는 유리한테 주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온조도 아들이라면 온조한테 줄 수도 있잖아요. 왜 그러냐? 이것은 단지 그 아들의 문제가 아닌 거죠. 세력과 세력의 싸움이죠. 자, 그러니까 유리를 지지하고 하는 세력들은 주몽과 온 세력들이 가능성이 높고 온조 비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졸본부여와 그 지역의 토척화된 세력들이 온조 비리를 지지하겠죠. 그리고 이제 온조와 비리도 다시 지지 세력이 나눠져 있었고 이렇게. 자, 그래서 유리는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지 못했을 때 아버지 주몽의 입장에서는 가장 강력한 힘이 뭐냐? 모계가 없잖아요. 예씨가 모계인데 예씨가 여기 예씨가 여기 소선호는 강력한 힘이고 예씨는 세력이 없죠. 딱 왔더니 여기가 큰 부인이고 여기가 소부인이잖아요. 그런데도 대부인이 인사를 가는 형국인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왜 가? 불러온 돌인데 인사를 하면 지가 와야지 뭐 이런 방식이죠. 힘이 없으니까 그때 힘을 갖는 방법이 뭐냐? 척에 그게 바로 주몽이. 그래서 주몽이 송양국 정부를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송양국의 딸과 결혼시키면서 강력한 토착계의 힘을 가진 거죠. 자, 그러면 이 토착계의 지지를 받으면 토착계 위에 졸본부에 온 거잖아요. 이 졸본부에 주몽 세력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리는 주몽의 지지와 그 주몽 이전에 동부에서 온 세력들, 그게 바로 누구냐? 바로 이 사람들이죠. 옥지, 구추, 도조는 동부에서 마지막으로 주몽계를 따라왔던 세력이죠. 유리를 따라왔으니까. 자, 그래서 이 동부의 세력과 주몽 세력이 있죠. 주몽이 이제 여기서 토대한 주몽 세력들. 주몽 먼저 따라 또 오이말이 협부, 무골 붙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력들, 송양국 세력들. 이것은 가장 토착계라는 거죠. 오히려 졸본계보다. 근데 여기 소선호는 졸본계는 있잖아요. 소선호는 졸본계.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비류의 아버지가 우태라면 동부에서 온 일부. 그죠? 자, 그러니까 송양국을 유리에게 줬다는 것은 강력한 토착 기반을 해서 유리가 우회로 그러니까 열세에서
우세로 전환되는 결정된 계기였을 때 역사에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유리는 5개월 후에 아버지가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강력했던 지지 세력이 한 축이 또 무너진 거잖아요. 아버지가 있으면 아버지의 도움으로 왕위에 오를 수가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요. 그러면 이제 소선호가 쟁투를 벌이겠죠. 그래서 소선호가 여기서 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류와 온주를 데리고 남쪽으로 떠나면서 이 세력은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도 아직도 불안한 세력이죠. 그래도 그러니까 어떠냐? 척애가 있는 국내성으로 천도를 결항하게 되죠. 그러니까 유리왕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국내성 천도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국내성 천도가 얼마나 잘 이루어졌냐면 거의 420년 이상을 도읍으로 있었다는 거죠. 2번이나 함락을 당했어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고구려 절반 이상을 국내성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구려 역사 문화의 모든 것은 국내성이 이루어졌다고 보면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환인에 가서 최초의 홀본을 갈 때는 거기는 졸본부여의 영향이 너무 강했고, 그리고 국내성으로 가면 이제 고구려적 성격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런데 불안하잖아요. 유리도 아직. 왜? 주변에 부여세력이 아직 있으니까. 그러니까 유리왕의 역할은 뭐냐? 주변 국가와 연합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동부여라든지 주변 국가의 도전을 이겨내는 게 당시에 국가적 목표였을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바로 이제 대무신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유리왕은 이렇게 송양국과 옥지, 구추, 도조, 그리고 아버지 주몽의 세력을 연합해서 드디어 여기에 강력한 힘을 가졌던 소선의 세력을 축출하고, 여기서 소선호가 위대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소선은 보따리 싸들고 그러면 우리는 교역을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가겠다. 그래서 백제라는 나라를 세움으로써 우리 역사의 또 하나의 문화적 범위를 넓혀준 거죠. 그래서 소선호의 결단이죠. 그래서 단조 선생님은 소선호를 우리나라 영걸이라고 불렀어요. 여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유리왕이 연합대력이라는 것, 연합을 구축했는데 유리왕이 요 세력만 있는 거 아니죠. 자, 여기에는 고조선이 멸망한 후에 고구려가 끊임없이 세력을 넓히는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세력들, 그게 뭐냐? 중국계예요. 중국계는 교역에서 왔을 수도 있고 또는 정복자로도 왔을 수 있고, 그죠? 그 중국 한족계와 토착계 간의 암투를 보여주는 시가 바로 황조가죠. 화이와 치이요. 그래서 유리왕이 간 사이에 화이가 치이를 욕보했잖아요. 치이가 하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리왕이 쫓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국문학으로 볼 때는 사랑이지만 정치로 볼 때는 세력의 이탈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를 우리가 이제 제가 고구려서를 하든 뭐 발해서를 하든 부여서를 할 때 항상 문학적인 관점이 있는가 하면 역사적인 관점을 꼭 가져야 돼. 이걸 역사적으로 뒤집어 놔야 돼요. 황조가 자체를 사랑가로 해석하면 국문학자들이 한 거고요. 우리는 역사적으로는 이것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바로 또 하나의 세력이 있는 거죠. 한족 세력이라는 건 만주와 요동에는 적어도 100년에서 200년 사이에 수많은 한족들이 전란을 피해서 왔어요. 그 기록이 어디 있느냐? 자, 유만조선이 나라를 세우니까 진나라나 제나라나 여기서 난리를 피해서 유만한테 오게 되죠. 그러니까 유만이 그 유세를 믿고 세력이 커지니까 중국 한무제한테 맞짱 뜬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에는 교역이나 재난을 피해서 전란을 피해서 많은 한족들이 왔었다는 거죠. 그 한족을 상징하는 것이 치이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그러니까 유리왕으로서는 그 세력까지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애달픈 황조가 편편황조, 자웅, 상의, 그 다음에 또 뭐더라? 염, 아지도, 수기, 여기 이렇게 누구와 함께 돌아갈고 하자면 그 황조가 속에는 그런 유리왕의 연합적인 본예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것을 성공하려면 이제 마지막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동부여를 무너뜨리면 되는데 동부여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거죠. 아직은 세력이 약하니까. 그래서 첫째 아들은 황룡국을 도절, 해명, 무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율은 셋째 아들이에요. 여진이 있었죠, 여진. 바람의 나라에서는 여진이 되게 착한 나이로 나오죠. 또 첫째가 도절이고, 둘째가 해명이고. 자, 그런데 도절도 태자고, 해명도 태자고, 무율도 태자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요. 중국에서는 이미 그때 장자성독제가 만들어져요.
농경을 기반으로 해서 장자만 황태자가 되는 거죠. 근데 북방계는 모든 아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줘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다 태자라고 불렀어요. 왜 태자라고 불렀냐 이거죠. 저는 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왕중의 왕이 태왕이라고 불렀으니까. 태왕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부인도 다 태운 겁니다. 태우, 태자. 그래서 도절태자는 그때 당시 황룡국이 여기다가 활과 화살을 줬죠. 그랬더니 도절이 힘을 믿고 확 부러뜨려 버린 거예요. 이렇게 약한 활입니다. 근데 우호를 증표로 줬는데 근데 황룡국은 어디냐? 아무도 몰라요. 다만 황룡은 역사적으로 몇 번 나와요. 자, 주몽이 돌아가셨을 때 황룡이 내려와서 주몽이 등에 타고 떠났죠. 황룡이. 자, 그 다음에 광개토대왕이 돌아가셨을 때 황룡이 내려왔잖아요. 황룡이 등을 타고 갔잖아요. 또 한 번 뭐가 있느냐? 바로 석탈해가 황룡국 사람이에요. 석탈해가 황룡국, 다파라국이라고 불렀고, 그러니까 황룡국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통 말하는 황룡국은 지금 북부여로 보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하여튼 뭔가 부여의 일부 세력이 우호적으로 왜 동부의 힘이 커지니까 대소가 막 강력한 막 정복전쟁을 했던 것 같아요. 금하나 대소는 기본적으로 토착계니까. 그죠? 세력을 펼치니까 불안하니까 고구려한테 우호적으로 했는데 그걸 부러뜨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미워했대요. 아버지가 유리왕이 미워해. 유리왕은 연합을 해야지 살 수가 있으니까 아직은. 자, 그래서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에는 병들어 죽었어요. 병들어 죽었고, 요번에 이제 해명인데, 해명은 동부에게 너무 건방지다가 결국에는 아버지가 자결을 명해요. 그래가지고 들판에 창을 꽂아놓고 말을 달려가면서 몸을 던져서 창에 확 꽂혀 죽죠. 그래서 그 들판을 창원이라고 불렀어요. 창에 꽂혀. 근데 이렇게 죽은 분 한 분 더 있죠. 호동왕자예요. 그래서 거기 썼어요. 우리 어떤 역사책에는 호동이 비참하게 죽었다고. 아니에요. 그때 고구려 사람들은 내가 떳떳함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장례를 죽는 방법을 선택해요. 그래서 창을 꽂아놓고 달려가면서 무사로서 창피하게 죽어가는 거야. 그게 바로 시작이 바로 해명이죠. 그리고 셋째인 무율은 생각이 깊었다 그래요. 그래서 무율이 세 번째 아들로서 드디어 왕이 되죠. 자, 그래서 그때 광개토대왕비에는 해주류라고 되어 있는데 단재신청 선생님은 여기서 해주류를 우리말로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천둥 벼락할 때 우레와 같은 빵! 그러면 우리가 우레가 뭐지?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자, 여기 이게 이제 우리 동방 신화 중에 하나인데 천재가 있죠. 그러면 천재 밑에 우리가 잘하는 것은 풍백, 우사, 운사를 알려줬죠. 자, 풍백, 우사, 운사는 여기 풍백이 있어요. 여기 백이잖아요. 높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우사가 있고 여기 운사가 있어요. 우사와 운사는 우리가 말하는 공우백 자람 중에 자기가 없어요. 땅이 없다는 거죠. 이건 뭐냐? 이것은 그냥 신화예요. 분인. 우사, 운사는. 근데 풍백은 백이잖아요. 공우 백자남 할 때 넘버 사열을 하잖아요. 공우 백자남 할 때 백. 자, 그런데 이 천둥변화는 뇌공이에요. 뇌공.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천재는 세상을 다스리지 않아요. 동방 신화에서는. 그러면 실제 세상을 주관하는 것은 뇌공이에요. 그래서 도가에서는 부적을 쓰고 그 부적의 힘이 바로 뇌공에서 와요. 병력, 천존이라고 부르는 뇌공입니다. 천둥번개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무지 높은 이름이라고 본 거죠. 해주르는. 자, 그런데 나중에 시호가 무와 신자를 쓰게 되죠. 그래서 무신이 됩니다. 그것도 대자를 붙인 거죠. 대무신화. 그러면 광개토대왕에는 그렇게 안 썼는데 광개토대왕도 대해주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공운이 있는 거예요. 추모, 유리, 대해주류.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왕이 고구려의 기틀을 세웠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광개토대왕비에 세 명의 이름이 나온 거죠. 광개토대왕비에는 왕이 딱 4명 나오는 거예요. 추모, 유리왕, 대해주류왕, 그리고 광개토대왕. 그만큼 중요도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름을 무신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러면 무란 이름은 함부로 붙이는 거 아니잖아요. 공운이 있는 사람한테 붙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붙인 것은 무령왕이 하나 있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죠? 백제무왕.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고려 때 무자 들어간 사람 없죠? 조선시대도 무자 없죠? 없어요. 유일하게 고구려의 무신이 있어요.
중요한 이름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무신왕의 이제 아들 가운데 호동이라고 있었어요. 그러면 대무신왕은 사이에 호동이 있었는데, 이 호동이 낙랑국에 가서 낙랑공주를 만날 때 그 낙랑국의 국왕인 최리가 이렇게 물어봐요. 너는 누구이냐? 그랬더니 나는 북국 신왕의 아들입니다라고 해요. 북국 신왕의 아들. 그러니까 이 평양에 낙랑국이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낙랑국의 북국이니까. 그리고 나는 신왕의 아들이라고 해요. 신왕. 대무신왕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고호동은 널리 알려졌지만 강호동이 요새는 더 유명해가지고 하여튼 호동입니다. 호동. 잘생겼다 그랬죠. 호동. 이쁘다고. 자, 근데 호동의 어머니가 누구냐 이거죠. 이 사람이 갈사국의 왕녀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고구려사에서는 이걸 다루지는 않겠지만 부여사에서는 무지 중요하게 다뤄요. 왜냐하면 이 갈사국은 이제 대무신왕이 이제 대무신왕의 큰 역할들이 있어요. 대무신왕의 역할. 그 대무신왕의 가장 큰 역할이 바로 동부여의 멸망이에요. 자, 동부의 멸망은 이제 만주 지역에서 부여계가 모두 고구려로 통합됐다는 뜻이에요. 보세요. 자, 북부여의 해무수의 역사를 주몽이 가져왔죠. 자, 그 다음에 유리왕, 유리왕은 이제 동부에서 와서 이제 그 아들, 대무신왕 때는 이제 동부여를 가졌죠. 그럼 졸분부여 하나 남았잖아요. 졸분부여는 어때요? 비료 원조가 떠났죠, 유리왕 때. 그러니까 유리왕은 졸분부여를 가진 거죠. 그러니까 북부여를 갖고 졸분부여 갖고 동부여를 가짐으로써 이제 고구려는 부여계를 완전하게 가진 거죠. 그래서 3대 왕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 고조선 부여로 이어지는 정통성을 이제 고구려가 온전하게 받았다는 것을 대내적으로 선포한 거죠. 자, 근데 이 동부여를 병벌할 과정에서 대무신왕은 지금 우리 생각할 때는 고구려가 너무나 크니까 동부여쯤이라는데 그때는 반대였죠. 동부여가 더 정통성이죠. 왜? 원부에서 갈라지는 세력이니까. 원부에서 동쪽으로 갈라진 세력이죠. 오히려 북부여가 굴러온 돌이었죠. 헤브루가 원래 부여 땅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동부여를 차지한다고 해서 무지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 거죠. 자, 그래서 대무신왕 때 드디어 부여를 가짐으로써 우리 고구려는 이제 북부여, 주몽 때 북부여를 갖고, 그 다음에 유리 때 이제 졸본부여 땅을 완전히 차지하게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대무신왕 때 동부여를 차지함으로써 부여계를 통합한 거죠. 자, 부여계를 통합하니까 이제 부여계에서 갈라진 세력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세력들은 두 세력으로 나뉘었다는 거죠. 하나는 고구려적 세계를 지향하는 사람들, 온조라고 그랬죠. 온조는 고구려계를 지향해요. 그러면 비류는 부여계를 지향하겠죠. 자, 그래서 고구려를 지향하기 때문에 고구려와 백제 사이에는 충돌이 없죠. 충돌이 없을 수 없죠,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이제 지나면 드디어 충돌이 일어나겠죠. 충돌이. 그래서 백제가 고구려만 부여냐? 너희들은 가짜다 이거지. 진짜 부여는 우리다. 그래서 나라 이름을 부여로 바꾼 거죠. 우리가 역사에서는 이것을 남배로 부르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여는. 자, 근데 이 동부여가 멸망한 후에 동부여의 대소의 아우가, 그게 이제 영포는 아니에요. 이름이 없으니까. 아우가 더 동쪽으로 가서, 더 쪽으로 가서 나라를 세워요. 가스라라는 곳에 가서, 단조선생님은 이제 가스라라고 불렀는데, 우리 역사책에는 삼국사 위원회는 갈사국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냐면 지금의 블라디보스톡으로 보고 있어요. 대충. 갈사국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볼게요. 자, 대무신왕이 왜 갈사국과 결혼했을까? 갈사국의 왕녀를 데려왔을까? 자, 여기가 동부예요. 자, 여기가 고구려예요. 자, 여기 동부. 갈사국은 여기예요. 두 가지를 딱 생각할 수가 있죠? 두 가지를. 네. 자, 하나는 이 지역. 고구려에 적극적에 있던 다른 이민족들. 그렇죠? 소수 부족들을 통합하는 역할을 했을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정통성을 세우려고 했을 거예요. 그래도 동부에서 갈라진 세력이니까 이들을 불러서. 오케이? 자, 그런데 이쪽에 있던 이 유리의 정통 세력들, 통양국을 기반으로 한 정통 세력들은, 대무신왕을 기반으로 한 세력들은 호동의 등장을 싫어하겠죠. 호동도 또 하나의 적대적 세력이니까.
그래서 호동을 시기 질투해서 결국에는 죽이게 되죠. 예. 아니 꼬맹이가 왕비를 이렇게 눈여겨보고 헐기득했다 그래서 치욕스럽다 해가지고 아버지가 자결을 명하잖아요. 그래서 강변에 창을 꽂고 말달려서 호동이 장렬하게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한다면 세력과 세력의 싸움에서 낙랑국을 멸망시킨 가장 큰 공을 세운 호동은 다음에 왕위가 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결국에는 세력과 세력의 싸움에서 진 것으로 파악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낙랑국이 나옵니다. 사실 이 낙랑국만큼 이 많은 역사학자들을 고뇌에 빠뜨리게 한 게 없어요. 왜? 이 낙랑국에는 바로 우리 전통적인 역사, 이 중국의 한사군이 나오고 한사군 중에 낙랑군이 가장 오래됐거든요. 한 300년, 400년을 갔으니까. 그러니까 이 낙랑군의 장관은 태수인데 우리 삼국사계는 낙랑국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국왕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름은 최리고 그리고 그의 딸인 최낙랑이 있었고 이 최낙랑과 바로 호동이 만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낙랑국은 지금 우리 학교나 북한 학교에서는 평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학교와 부딪혀요. 우리 학교나 일제 식민사학자들은 낙랑군이 평양에 있다고 보니까. 그러니까 자, 여기 낙랑군이 평양에 있다고 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최리에 낙랑국이 있다면 도대체 뭐냐 이거죠. 이걸 해결하는 꼼수가 등장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낙랑군 태수인데 여기가 이제 중국이 하도 변화가 많다 보니까 여기를 직접 지배할 수 없으니까 토착계 왕처럼 했다는 거죠. 그렇다고 태수가 왕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우리나라 단자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북한 학교에서는 여기는 낙랑국 그리고 여기는 낙랑군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낙랑국은 어디 있었냐? 여기 있었다고 본 거죠. 여기다가 지금 평양으로 옮겨간 거죠. 중국 세력이 커지면서. 그리고 여기는 낙랑군이 된 거죠. 왜? 한문제 때 점령당했으니까. 낙랑군이 되니까 낙랑군에 살던 사람들이 이쪽으로 와서 낙랑국을 세웠다. 이렇게 이제 단자 선생님이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거 있어요. 자, 우리가 고조선의 범금 8조를 배우죠. 근데 범금 8조는 도대체 어디 나라 법률이었죠? 다 우리 고조선을 알고 있잖아요. 그건 한서지리지의 낙랑조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 낙랑조선은 여기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날 만리장성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국가의 교역을 담당하면서 살기 때문에 처음에 범금 8조를 8개 했다가 상인들이 왕래가 많아지니까 사회가 각박해져가지고 범죄자가 도적이 들끓어서 법조문이 60개 늘어났다고 되어 있어요. 교역이 왕성해졌다는 것은 여기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낙랑이 있었는데 낙랑 조선이 있었죠. 고조선의 낙랑. 아까 고조선이 여러 나라면 낙랑 조선. 무슨 조선 이렇게 불렀을 거라는 거죠. 예맥 조선 이런 식으로. 자, 그 낙랑이 무너지면서 이 사람들이 와서 낙랑국이 되지 않았을까. 자, 그러니까 고구려 입장에서는 이쪽을 차지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지역은 오늘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과의 교역이 있고, 그죠? 서쪽과의 교역 중심지고. 고구려가 교역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요동반도 쪽에서 이쪽 산동반도 쪽으로 오는 방법이 있고, 바로 이쪽 지금 말해 백령도 있죠. 남포에서 이렇게 오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 낙랑국지에 있는 이 평안도나 황해도는 또 장점이 있어요. 뭐냐? 이 지역은 농토가 풍부하다는 거죠. 인구가 많고, 그죠? 그러니까 고구려로서는 변화 발전하면 이 지역을 놓칠 수가 없는 거죠. 자, 근데 여기는 낙랑국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요. 호동왕자는 우리 역사 최초의 미남계다. 입부경 딱 나타나니까 그냥 남국 낙랑국왕 딸인 최낙랑이 홀딱 반한 거죠. 근데 여기에는 고구려를 방비하고 주변 국가를 방비해서 아주 중요한 방어 체계가 있다 이거죠. 최신 미사일 하는 그게 뭐냐? 자명고각이라는 거죠. 고는 북이고 각은 뿔필이고. 그러니까 이런 신호 체계를 무너뜨려야 되죠. 그래서 미남계를 꼬드긴 후에 아버지 허락을 받으러 간다고 올라가서 돌아오죠. 그때 조건이 뭐예요? 두 나라가 힘을 합하려면 한쪽이 무너져야 되는데 이건 도저히 무너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당신이 자명고각을 찍고 깨면 우리가 와서 하겠다. 그래가지고 사랑의 눈먼 최낙랑이가 자명고를 찍고 각을 부순 거죠. 그리고 고구려가 쳐들어오니까 아버지가 화를 내서 공주를 죽여요. 해피엔딩이 안 돼요. 해피엔딩이 안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호동은 잘생겼고 공을 세웠으니 나라 사람들이 야, 차기는 호동이야. 그러니까 태후가 그걸 치기 질투해서 호동이 나를 눈여겨보고 질투하고 업신여겼다. 능멸했다.
그래서 아버지가 호동을 죽이게 되죠. 그래서 창에 꽂아서 호동이 죽게 되는 거죠. 자, 이 대무신앙은 이 낙남국의 멸망과 그다음에 두 번째 동부의 멸망,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동부의 멸망을 멸망시키면서 무신이라는 이름을 얻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신이라는 이름 속에는 부역의 정통을 세웠다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갖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태조대왕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그 다음 시간이고. 자, 그러면 그때 이제 이 동부의 싸움에서 신마가 출연해요. 싸우러 가는데 신마 거루가. 그러니까 신마 거루가 나온다는 것은 이제 동부여를 누를 수 있는 하늘의 징조가 나타나는 거죠. 이게 신마설화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런 실화도 있어요. 동부여가 업신여기에서 까마귀가 나왔는데 검은 까마귀죠. 근데 그게 붉은색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것을 남쪽에서 준 거예요. 왜? 무당이 그렇게 얘기했거든. 검은색은 붉은 걸 누른다. 근데 이제 나중에 다른 무당이 붉은색으로 변한다는 것은 남쪽이 일어나는 징조입니다. 후회를 했다고. 까마귀 색깔 남쪽. 그러니까 남쪽 고구려잖아요. 이게 바로 까마귀 신앙이다. 붉은 까마귀. 그러니까 고구려를 상징하는 거예요. 바로 태양에 있는 까마귀 맞잖아요. 삼족으로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천명은 지금 고구려한테 넘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부정신화는 뭐냐면 길을 가는데 어떤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여인이 갑자기 사라지고 갔더니 소탄지가 있는 거예요. 바로 왕권을 상징하는 정이잖아요. 정. 그래서 그때 한 남자가 있어서 그 남자한테 네가 이거 짊어져라. 그래서 부정이라고 불렀죠. 정을 짊어졌다. 이게 이제 부정신화. 이것도 천명이 대무신앙한테 지금 넘어오겠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싸웠어요. 근데 여기서 이 괴율한 사람을 얻어서 그 사람이 대소를 죽이게 돼요. 그런데 분노한 동부한테 포위가 돼서 막 안개를 끼고 지금 막 죽어가요. 막 다 죽어가는데 그때 풀을 베서 엮어서 샥 했더니 병사가 돼서 방비를 하게 되죠. 지키게 됩니다. 이거 많이 나오죠. 초인설화라고 하는데 투초자 초인설화. 초목도 감동을 하는 거죠. 초목도. 네, 이게 바로 뭐냐? 삼국통일한 문무대왕이 바로 당나라와 싸울 때 다 두려움에 썼을 때 바로 사천왕사를 세우고 거기다 문드로 비법을 썼더니 각지에서 병사들이 대나무나 풀을 했던 병사들이 나타나서 결국에는 용기를 얻어서 결국에는 당나라와 싸우게 되죠. 나당전쟁. 그러니까 예전부터 초목이 산천이 응음을 하면 이건 천명이 왔다. 이게 바로 초인설화예요. 초인. 풀초자 써서 초인설화. 그 다음에 이어설화는 뭐냐면 풀만이 아니라 물고기도 감동을 해요. 자, 어떤 거냐면 중국의 한 나라가 쳐들어와요. 이거 절대 위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환도산성이라 부르는 위남성에 지금 포위가 돼서 거기 숨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포위를 안 풀죠. 그때 을두지, 그러니까 아마 을소의 후손일 거예요. 을소는 주몽을 따라서 나라를 세운 건국 시조거든요. 시족 신화. 그 을소의 후손이 바로 을파소고 을밀이에요. 을두지가 뭐라고 했느냐? 잉어를 쟁반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낸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연못도 있고 먹을 것도 풍부하다. 그래서 혼란하죠. 그래서 리어라는 것은 잉어를 말하는 건데, 잉어. 공자님이 아들을 낳았을 때 이웃집 할머니가 잉어를 갖다 주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이 잉어잖아요. 리라고 불렀습니다. 리. 그래서 리어 선언은 바로 그 잉어. 그러니까 지금 대무신왕은 초목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다 천명으로만 연결되는 신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무신왕이 우리나라 스토리텔링의 보고예요. 재밌는 얘기를 하면.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바로 낙랑국을 점령할 때 바로 자명고각 설화. 자, 이렇게 하면서 대무신왕의 바로 신화가 만들어져서 바로 대무신왕은 광개토 대왕비의 무신이라는 이름으로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구려 역사를 볼 때 주몽의 건국과 그것을 계승한 유리왕, 그리고 그걸 가지고 바로 천손의 나라의 토대를 세운 무왕. 그래서 이 세 명의 왕에 의해서 이제 고구려는 무너질 수 없는 토대를 만들었다. 그리고부터 이제 도전이 시작되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이것으로 3강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